그때가 제가 미국에 간 게 처음이었고 어떤 외국에 간 것도 처음이었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뭐 친척이나 이런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간 것도 아니었고 정말 막무가내로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약간 뿌리가 뽑힌 그런 느낌으로 좀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시기에 계속해서 중학교를 3년 다니는 꿈을 꾸게 됐어요. 마치 그 수능 끝나고 수능 다시 치는 꿈을 하는 것처럼 꾸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그 꿈을 종종 꾸니까 깰 때는 막 식은땀 흘리면서 깨고 나서는 다시 중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안도가 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안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에게 어떤 심리적인 주둔근이 있나 보다. 여기를 좀 방문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유년기와 뭐 청소년기를 다 정리하는 노트들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조각들이었어요. 시나리오를 쓰겠다는 마음은 없었고요. 어떤 노트의 조각들이 계속 쌓였는데 그 조각에서 유년기를 먼저 만들어낸 게 2011년 만들었던 은희가 주인공인 단편 리코더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리코더 시험을 만들고 GV나 이런 관객분들이 이메일이나 그렇게 따로 연락도 주시고 하면서 은희가 어떻게 자랐을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질문이 되게 좋았던 거는 마치 은희가 캐릭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처럼 질문해 주시는 게 너무 뭔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벌새를 만들게 되는 원동력이 됐고, 그래서 그러면 은희의 청소년기를 한번 말해보자 하면서 2012년에 영화의 형태를 딴 그 트리트먼트가 나왔고요. 줄거리가 나왔고 2013년에 초고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물의 연장선상에서 인물로 시작한 그런 영화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더군다나 시공간의 설정이 굉장히 명확해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알게 되는 창작자의 일반적인 상황과 몇 가지를 겹치면 이거 본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관객도 그렇고 아니면 책을 보는 독자들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게 되면 대청중학교나 진선여중 나오셨습니까? 진선여중은 안 나왔어요. 네, 대청 나왔죠. 은희가 대청 나왔잖아요. 진선여중은 지금 지숙이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다거나 1994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나요? 중1이었어요. 네. 조숙하셨군요. 1년이 안 맞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영화에 나왔던 대치동에 사셨나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취조하는 것처럼 여쭤봤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몇 가지가 맞으면 관객 입장에서 감독이 자기 얘기했구나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창작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이 영화가 어떤 사람들이 이 영화가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자연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일 거라 생각을 했고 거기에 항상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정말 제 이야기 같았어요. 뭐 예를 들어 트리트먼트 단계나 아주 초보일 때는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했던 작업은 제 나르시시즘을 빼고 나라는 사람을 빼는 작업이었어요. 제가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은희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거리두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전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영화일수록 굉장히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그 건강한 거리두기는 자기연민이나 너무 그 사건의 자기동일시로부터 벗어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은희가 겪었던 일들은 분명 어떤 초반에는 내 감정, 너무나 진한 내 감정들이 들어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허구로서의 내러티브를 직조하기 위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와 이야기 파레들을 직조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어떤 수학적인 그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몇 년에 걸쳐. 그 몇 년에 걸쳐 수정을 하는 작업 동안 저는 더 이상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어떤 원형적인 감정적인 것들을 좀 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면 영화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내 이야기도 아니고 나만 고통스러웠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특별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또 특별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라는 그 동시적인 어떤 받아들임이 생기고 나서 이것이 영화화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부끄러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관객과의 대화는 작년부터 많은 영화제에 수상을 하셔서 기회가 적지 않게 있으셨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데뷔작인데 말씀 너무 잘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올라올 것도 걱정을 안 했고요. 말씀 너무 잘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좋은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좀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여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창작자의 어떤 그런 창작품을 보는 관객이나 독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다 자기 얘기라고 철석같이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 초기에 이제 신정숙 작가가 썼던 어떤 얘기를 보게 되면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주인공 이야기를 펼치려고 하다 보면 이모도 나오고 공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고향 마을에 고모님인지 이모님인지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나쁘게 그렸다고 막 화를 내셔서 아니 그 고모 아니에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혹시 가족이나 뭐 친구분이나 저거 내가 모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 항의 들어보신 적 없어요? 항의는 아니었고요. 사실 뭐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 은희가 부모님 떡집도 하시고 저희 부모님 떡집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우리 가족 얘기가 조금 반영이 된 얘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고요. 이미 리코더션 때 한번 이렇게 큰 신고식을 그래서 어머님이 했는데 떡 좀 그만 네, 먹으라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좀 뭐랄까 가족분들은 약간 재밌어하세요. 그리고 저희 오히려 근데 너무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적인 게 저희 오빠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우리 오빠 진짜 얘기라고 생각하면 오빠가 좀 나쁘게 그렸잖아요. 근데 막 농담을 해요. 나 국민 나쁜 오빠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농담도 하고 오빠가 최근에 해주는 얘기 중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저희 친오빠가 보라야 나는 영알못인데 네 영화는 정말 재밌어. 이 얘기가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재밌다고. 그러니까 네 영화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희 오빠한테 단순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세독제에서 보러 오셨는데 저한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놀랍게도 보라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데 정말 처절하게 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주 당당하게 훌륭하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은 거에 대한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고 아빠는 제가 준비하는 기간에도 아빠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하면 가족 얘기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때? 그랬더니 보라 영화로 만들어지면 더 이상 그거는 우리 가족 얘기가 아니다. 그거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가족들이 참 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엄마는 되게 자주 보러 오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엄마가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오빠가 참은 것도 공부 잘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농담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시작할 때 1994년도라는 걸 정확하게 자막으로 일단 보여주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동네 같은 걸 지칭할 때도 그냥 굳이 지칭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대치동이라는 게 딱 지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년차를 중학교 2학년이나 뭐 등등까지 다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나 어떤 그런 공간의 사실상의 사진이 창작자한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쭤볼 것은 1994년도를 고르시게 된 건 그 후반에 등장하게 되는 성수대교랑 관련된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94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것이 대략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되는 주인공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고르셨던 건지 그걸 여쭤보게 되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은희처럼 중학교를 다니던 시기가 그때여서 또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기로 했던 거는 개인적으로 좀 저에게 큰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영화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왜 성수대교고 이것이 어떻게 은희와 연관되어 있나를 생각했을 때는 영화를 구조를 잡으면서 은희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내면에서 어떤 균열 같은 것들을 느끼고 단절감을 느끼고 그것이 은희 개인에서 그리고 가족에서 학교에서 은희가 만나는 관계들 안에서 어떤 계속 붕괴가 일어나요. 근데 그 붕괴라는 것이 점점 쌓여서 이 다리의 붕괴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된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은희의 붕괴와 은희의 삶 속의 붕괴와 다리의 붕괴, 물리적인 그 붕괴로 발현된 것 같았고 사실 이게 은희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94년에 그 성수대교 사건이 사실은 88년 올림픽 이후로 서울올림픽 이후로 우리가 서구에 인정받고 선진국에 대한 열망으로 계속 달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제동을 걸게 하는 사건이 저는 성수대교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달리기까지 아주 많은 균열들이 우리들 이 한국 사람들 모두의 마음의 균열이 있었고 그 삶 속에 계속해서 균열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정말 물리적으로 발현된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산풍이 또 무너지고 그 다음 몇 년 후에 IMF가 터지기 전까지 어떤 이 성수대교가 저에게는 약간의 전조? 어떤 많은 일들이 전조같이 느껴졌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의 배경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마치 한국이 막 이렇게 개발과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달려나와 같은 그런 것을 이면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같은 생각이 있고 실제적으로 사건 자체가 워낙 큰 비극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데까지도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게 극중에서 실제로 그 사건이 아마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독님의 개인적인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 영화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참 영화에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무너진 것이 다리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는 나이는 사실 인생에서 보면 정말로 다리에 해당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중간 어디쯤 있는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한국을 친정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중2병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는 정말 굉장히 제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기가 이제 교량의 비교가 되는 시기라는 면에서 굉장히 정확해 보이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중에 의미가 겪는 모든 관계가 사실상 어떤 식으로든 다 허물어지거나 붕괴를 겪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감독님께서 철저하게 언제 두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그렇다는 건데 시작할 때 보면 엉뚱한 집 가서 일단 두드리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어쨌건 밖에서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동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 제목 벌새가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분반을 하지 않습니까? A반, B반으로 나눠서 다른 교실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두 번에 걸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되면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그 이동 직전에 기다리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감독님께서 이 전체를 하나의 시기 어떤 일종의 말하자면 홍학이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잘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실제로 어떤 영웅의 서사 같은 느낌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마음 아프지만 영지는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영웅의 서사에서는 현자는 가르침을 다 전수하고 나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영지가 죽은 거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지는 곁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닝에서 집을 못 찾는 아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심리적 집도 없는 아이에서 그 얼굴의 불안한 표정에서 클로즈업에서 엔딩에서는 이 많은 것들을 겪고 나서 약간은 편안해진 그 얼굴의 클로즈업,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는 그런 묘한 희망을 주는 그 은희의 얼굴 클로즈업으로 끝나는 게 구조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을 학교로 보여줬던 거는 그 학교의 어떤 남아있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요. 그것으로부터 이 영화가 열리기를 좀 바랬었어요. 네. 선생님은 이제 삶이라는 게 죽음을 향해서 한가로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첫 장면을 얘기하셨으니까 그 장면 보면서 굉장히 와 어떻게 영화가 이렇게 시작할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게 되는데 말하자면 왜 얘는 집을 착각했을까? 그건 모든 집이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특유의 어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얼핏 생각하면 이 영화는 은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한 아이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을 헷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의 그 시기에 그 거주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것들이 모여있는 시대의 자화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층을 더 올라간 게 아니고 들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 다 와서 시청 왔다고 생각해도 사실 902호가 두들긴 거잖아요. 한층을 더 올라갔어야 됐던 건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절묘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볼 때는 처음에 이제 제가 왜 저기까지 한 것인가라고 했는데 어머님도 너무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쥐어박으면서 이거 한층 더 올라와야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영화가 훌치게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그 아이의 착각으로 집에 대한 착각으로 영화가 시작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여전히 남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신기한 게도 그냥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오프닝으로 되게 많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A반 B반 나누는 걸로 시작을 할까? 뭐 아니면 떡집으로 시작할까? 되게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느 날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집을 정말 헷갈렸던 적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서 되게 시무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딱 쓰고 나서 이게 근데 과연 파급력이 있을까? 사람들이 공감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저희 오빠 친구랑 만나게 됐어요. 저희 친오빠의 친구가 저의 고등학교 때 수학 과외 선생님이셨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그 오빠한테 이 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좀 동시성의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잘 알지도 못하는 오빠 친구에게 이 오프닝 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그 오빠 친구가 되게 뜬금없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초인종을 눌렀대요. 아파트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없는 집인데 초인종을 눌렀더니 강아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 대부분의 일반적인 반응은 누군가 강아지가 있는 손님이 왔나 보다, 혹은 부모님이 강아지를 새로 들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빠는 부모님 날 버리고 떠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자기도 머리로는 그게 아닌 걸 아는데 갑자기 든 마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소름이 끼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근원적인 불안함, 버려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을 때 누군가 대답하지 않을 때 그 절망 같은 게 약간씩은 다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그런 시나리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아파트에 살았던 친구들은 조금씩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를 극대화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희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면 눌렀는데 아무도 없으면 갔나 보다 어딘가에 엄마가 있다가 했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막 두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알고 올라가서 거기서 더 은희를 보여주는 거죠. 이 짧은 시간 안에 표정을 싹 지우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그 엄마와 은희와의 관계, 그리고 그 어떤 근원적 거리, 어떤 심연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가, 그리고 이 은희가 영화 전체적으로 갈구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인지 좀 같이 보여주고 싶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줌아웃샷으로 딱 가면 이 얘기가 은희 얘기뿐만 아니라 이 똑같은 문항을 살고 있는 무수한 다른 은희들, 무수한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서사가 살아 숨쉬고 있겠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그 줌아웃과 약간 묘한 그 전자음악이 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오프닝을 짰었어요. 은이라는 흔한 이름이 붙은 이유도 그런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94년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런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역시 그런 얘기도 있었구나 싶어져요. 사실은 이제 은희가 영화 속에서 폭발하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존감이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제 화를 내야 될 순간에 화를 못 내니까 선생님이 화를 내라고 가르쳐주는 정도의 아이인데 영화 속 뒷부분에 딱 한 번 화를 내는데 첫 장면에는 왜 저렇게 화를 냈던가 생각하면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94년도를 이제 만들려면 사실 이런 영화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응칠응팔치기도 우리가 떠올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1994년인데 이때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까? 사실 가장 그렇게 잘 보여주는 게 노래란 말이에요. 영화 속에서 이제 칵테일 사랑이 나오고 사랑은 우리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래를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제 94년도면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서태지 최전성기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서태지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인기가 워낙 굉장했으니까 아마 3집 나올 때쯤 아닌가 싶은데, 근데 영화에서 상대적으로 칵테일 사랑 물론 큰 히트곡이었지만 혹은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을 이제 영화에서 중요하게 쓰셨어요.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좀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답인데 제가 좀 좋아했던 노래였었어요. 제가 노래방에서 네, 노래방에서 사랑은 유리 같은 거 되게 자주 불렀고요. 또 근데 선곡을 하고 나니까 유리가 유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깨알같은 재미가 있는데 이러면서 나름 제가 좀 설혜인 양이 맡은 캐릭터. 네, 설혜인 양이 우리들에 나왔던 그 설혜인 양이 맡은 캐릭터 이름인데 뭔가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또 흐뭇해하면서 넣었는데 가사가 또 좋았었어요. 사랑은 유리 같다 막 이렇게 은희가 부르는데 현장에서도 되게 좋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그런 구슬픈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좀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그 다른 노래 중에서는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구하게 된 거냐면 이제 아버지가 블루스 추는 음악을 이제 친구들이 구해왔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었는데 그게 원곡이 아니라 고속버스에서 파는 진짜 테이프 버전을 구해온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춤에. 그래서 그걸 썼는데 나중에 이제 편집 기사님이 은희가 나중에 롱테이크를 추는 장면에 그걸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딱 했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갖고 있는 그 약간 배고픔의 느낌도 있으면서 굉장히 그것도 잘못 부르는 노래하고 해서 잘 맞는 노래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더군다나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 굉장히 싸구려 버전 같은 느낌인데 그게 영화 속에서 느껴지는 굉장한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94년도를 하면 이제 그때는 삐삐 시대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굉장한 어떤 특정한 암호고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94년을 만들어내는 어떤 미술 감독님하고 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쓰셨습니까? 일단은 중요 소품 같은 것들을 좀 지정하는 게 좀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은 영화에서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적인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중요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 은희가 메고 다니는 베네통 노란색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은희네 집 구조 인테리어를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원래 음악아파트 빈집이에요. 근데 그 빈집을 다 기감님이 꾸미신 거거든요. 베란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 빈집에 보면 베란다에 화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90년대는 특히나 베란다에 모두가 화분을 좀 키우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 화분 옆에는 훌라후프가 있다던가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소품인데 그 시대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은희네 집 소파 위에는 하얀색 천이 이렇게 패브릭 같은 거 하얀색 소파 커버 같은 덮개 같은 게 있었는데 90년대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면 모든 물건에 그게 오디오장에도 다 하얀색 레이스 커버가 있고 그런 어떤 디테일들을 좀 살리는 게 중요했었고요. 예를 들어 좀 디테일한 것 중에 하나는 수인가 등교할 때 이렇게 퇴장을 하고 나면 벽이 보이는데 벽이 약간 찢어져 있고 거기에 테이프가 붙어져 있고 스티커 약간 문방구에서 파는 조잡한 스티커들이 좀 붙어 있어요. 그거 역시도 미가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아이디어인데 옛날에 장판이나 벽지 같은 거 찢어지면 그렇게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놨거든요. 그런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그때 시대를 좀 복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으려고 했었어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좀 그랬었고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90년대를 환기시키는 장소들을 이제 강남이 워낙 재개발 첨예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90년대 룩을 가지는 곳을 찾기가 좀 좀 쉬웠어요. 네, 쉬웠어요. 음악과도 굉장히 오래됐으니까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영화적인 공간을 고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밀양 같은 영화에서 밀양을 골랐을 때는 밀양이 특징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고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치동은 그럴 수가 없는 동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극중의 인물이 하월곡중에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보고 네가 공부 성적이 안 좋아서 대치동까지 왔는데도 지금 방송으로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영화 속에서 대치동을 일단 선택한 것은 당연히 사회의 문제나 한국의 어떤 이 압축 성장에 관한 부분들이 끌고 들어오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또 하나 그와 관련돼서 또 궁금해지는 것은 그렇게 대치동을 선택하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전형적인 강북 풍경처럼 느껴져요.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강남에 안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금주에 등장하는 세서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당이라든지 영화관을 다니는 게 아니고 한문학원을 다닌다는 것도 흥미롭고 그래서 영화에서 보여지는 공간은 오히려 굉장히 넓고 그런 공간들이 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동 하면 한국에서 더군다나 교육열에 있어서 어떤 교육 격차나 계급을 얘기할 때 우리 사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감독님의 전기적인 사실하고 이게 서로 일치한다 할지라도 그런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한 질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많은 장소들이 정말 실제 대치동, 개포동에서 촬영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그 서해학원 같은 경우 개포동 중앙아파트 단지에 있던 서해학원이고 그리고 은희의 집도 그렇고 은희랑 이제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야외 공간도 미드아파트, 대치동 미드아파트 뒷길이라던가 개포동 중앙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길 같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일단 90년대의 룩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게 그 강남 일대의 어떤 공간들이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좀 오래됐잖아요. 시간이 흘렀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약간 오래된 느낌, 부각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영화가 90년대의 룩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90년대에는 실제로 그렇게 낡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90년대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낡은 느낌의 그 공간들이 90년대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착각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망원동에 있는 병원인데요. 그 실내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옛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옛날의 풍경들을 갖고 있는 장소들을 결국 찾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오래된 느낌이 또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대치동도 그 시대에 되게 모던하다라는 느낌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기억으로 소환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랬던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대규모 아파트들이 개발되었을 때 강남을 제일 먼저 개발을 한 측면이 있으니까 역설적으로 그쪽이 가장 낫게 되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인물에 관해서 이제 얘기 드리면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건 어느 한 중간 정도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익숙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원래는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야기를 일부러 전형적으로 짜신 것 같은 부분이 있고 일부러 인물들을 평범하게 만드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나면 한국 영화에서 이런 인물이 있었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은희라는 인물이 굉장히 독특하게 저한테는 느껴지는데 한국 영화에서는 이제 그것이 외부적으로 발산하는 인물이든 아니든 내성적인 인물이든 간에 제가 느끼기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게 안 풀리면 자기파괴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볼 때 한국 영화의 주인공처럼 에너지가 극심히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평범한 아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오빠한테 폭력적인 대우를 받고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저항한다든지 어떤 도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런 순간조차도 오빠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오빠한테 죄책감을 남기는 것을 복수로 생각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은희라는 아이가 주는 이 캐릭터가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익숙한 어떤 구도 속에서 이 아이 이야기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이 아이에 대한 이런 캐릭터를 만든 것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 캐릭터를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탕이 됐던 건 사실 제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엄청난 저항을 하며 살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수동적 저항을 하거나 그 저항의 기회마저도 놓친다거나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사는 게 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분노로 가득 찼지만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왜 이렇게 역겹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 성적을 읊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예민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왔어요. 이거는 미친 거구나. 사람들이 미쳤고 이 사회가 굉장히 이상하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온몸으로 세포로 받아들였는데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단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건 일기에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성적을 불러서 아이들의 수치심을 주게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일기를 그때는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일기를 썼어요.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리액션이 참 잘했어요. 그 점을 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의 답변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엄청난 승리는 아닌 거죠. 네. 근데 어린 시절 돌아보면 그런 식의 작은 절망들이 있었고 또 의미를 좀 최대한 현실적으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은희가 굉장히 전투적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투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예를 들어 원장 선생님은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운동과 선생님의 명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런 건 이 아이가 가진 굉장한 능동성과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이의 핵심은 감독님께서 8년 전에 만들었던 그 단편의 아이의 핵심처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지와 같은 관계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 구조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인물의 가운데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 인물들 사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방식의 영화를 보통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이 영화 속에 가운데 은희가 있고 은희의 가족이 있고 우정이 있고 사랑도 남자 사랑이 있고 여자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지라는 또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말하자면 은희를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되어 있지 그들끼리 서로 만나는 관계는 아닌 걸로 영화에서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은희를 둘러싼 총체적인 관계가 어떤 특히 이제 귀수라는 것을 전후해서 붕괴되거나 뭐 마모가 되거나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영화가 짜여져 있어서 관계를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족에 관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 가족 인물 중에 저한테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사실은 엄마예요. 왜냐하면 저런 엄마도 저는 한국 영화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였거든요. 이 엄마의 핵심은 제가 느끼기에는 피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마도 영화 속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밥 먹다 말고 쌍욕을 섞어가면서 포원을 할 때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 무침 쉬었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삶의 피로를 느끼는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엄마 캐릭터도 저한테 굉장히 오히려 아버지나 오빠 캐릭터가 더 강렬하고 신선하게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떠신지. 일단 배우님인 그 이승현 배우님 굉장히 잘해주셨고요. 아주 담백하고 또 깊게. 일단은 엄마를 설정할 때 저는 그런 모성 신화 같은 거에 동의하지 않고 또 이 엄마가 이 한국 사회 엄마라는 것이 거의 초인적 존재거든요. 특히 90년대를 떠올려 보면 이 3남매를 키워야 되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그야말로 멀티로 하고 있었을지는 영화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화 속에서 아빠라는 존재는 춤을 추거나 어떤 탈출구가 있지만 엄마에게는 그 존재조차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정말 가끔씩 그렇게 은희가 엄마를 막 불러내는 그 씬에서처럼 자기 안의 소용돌이를 홀로 만나야 되는 그 순간들을 찾고 있는 거 그 정도가 겨우 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엄마를 통해서 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엄마의 세계를 그리고 싶었고 그리고 은희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는 건데 몇십 년 후에 자신이 엄마의 나이에 가까워졌을 때쯤에는 그녀의 어떤 허무함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겠구나 어떤 생각을 했을지 알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엄마와 은희와의 관계가 너무 끈적하게 그려지지 않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녀 관계라는 게 어떤 영화에서 애증의 관계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엄마는 마치 어떤 공무원처럼 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고 굉장히 자신의 임무를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 자신 안의 그 소용돌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다가가는 허용하기 힘든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어머니가 감자전을 해줄 때만큼은 은희의 눈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엄마지만 이 아이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순간은 아이의 마음을 알아채고 아이의 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엄마,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아버지와 이제 오빠를 같이 묶어서 여쭤보게 되는데 이 인물은 이제 영화 속에서 폭력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추측컨대 저 오빠나 아버지는 밖에서는 폭력을 저렇게 휘두르는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정에서의 폭력이라는 굉장히 두드러진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맞았을 때 그 동생이 아버지한테 이제 엄마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할 때 그냥 뒷등으로 듣는 것 같은 행동을 부모가 보이게 되는데 뒷부분에 가서 직접 오빠가 동생을 때리는 걸 봤을 때는 아빠가 적극적으로 말리게 됩니다. 그 차이가 왜일까? 라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어떻게 여동생을 아빠가 보는 앞에서 때리냐라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가 화난 건 동생을 때린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때린다는 게 화가 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들은 내가 다 컨트롤하는 건데 어디 내 앞에 있는데 넘버 2이고 넘버 3는 네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아빠의 폭력과 오빠의 폭력은 사실 서로 매기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이야기는 감독님의 영화에서의 구조를 본다면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로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숙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우정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극 중에서 주인공이 의미가 없는 일들이 이례적인 일이고 특수한 일이 아니다라는 설정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제 약간 극도로 싸울 때도 원래 부부는 붙박이장 같은 거야라는 끝내주는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숙이라는 캐릭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국 사회 혹은 이제 넓게 보면 어떤 그 젠더 문제에 관한 감독님의 그 생각들을 보여주는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빠와 아버지에 관한 이런 설정들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90년대를 좀 정색하게 그려내고 싶었었어요. 일단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실제로 오빠는 아빠한테 맞았다고 하는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정말 예쁘장한 항상 머리에 브루퍼를 말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빠한테 골프채로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90년대에 골프채가 부의 상징이었는데 그렇게 비싼 물건으로 맞는단 말이야? 라고 제가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이상한 아이러니처럼. 근데 그런 일들은 되게 비일비재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드러내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그렇다고 폭력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폭력과 억압에도 어떻게 이 하나의 인간이 한 명의 인간이 사람과 성장을 하는가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어쨌든 현실을 반영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부장제, 남성성 같은 것들 좀 드러내려고 했었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제목 얘기를 여쭤보게 되는 제목이 벌새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면 예를 들면 사람이란 말이야 벌새같이 걸었어 이런 대사가 보통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한 번도 안 나오고 무슨 식물 도감 농이동을 보는데 벌새에 관한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연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벌새라는 점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고요. 일단 벌새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벌새에 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날갯짓이지 않습니까? 그 벌새가 날갯짓하는 속도가 가장 작고 빠른 그런 새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공중에 정지되어 있는 동작 우리가 이제 그런 걸로 정도 단편적으로 알게 되는데 왜 주인공을 벌새에 비유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하나고요. 그 연장선생이 또 하나는 이 영화의 외국 그 영어 제목은 The House of Hummingbird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벌새의 집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벌새인데 타이틀롤인데 여기서는 왜 벌새의 집이라고 하셨을까? 이 차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벌새라고 지은 거는요. 이제 한국 제목으로는 벌새가 되게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 했을 때는 허밍버드라고 하는 좀 약간 펜시샵 이름 느낌이 났었어요. 아트하우스 같은. 그래서 하우스 오브를 붙였더니 그게 더 상징적인 느낌이었고 실제로 이 영화 자체가 어떤 집을 찾아가는 여정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하우스 오브 허밍버드가 어감상 영어로는 되게 맞았고 한국말로는 벌새가 그 어감에서 오는 되게 좋은 게 있었어요. 벌새 여기에서 오는.
그리고 일부러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게 사실은 엔딩에서 벌스를 CG를 넣을까? 막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아주 초반에. 네, 안넣기 너무 잘했는데 네, 천만 다행이에요.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이제는 못했죠. 네, 일부러 안 넣었던 게 나중에 영화를 보고 찾아보기 바랬어요. 네, 그리고 아예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 영화에서 되게 매력적일 것 같고 어떤 신비로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벌새가 보니까 뭔가를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코알라랑 정반대로 막 부지런하게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막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벌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인데요. 1초에 날개짓을 한 8, 90번을 하는 그러면서 아주 먼 길을 꿀을 찾아다니는 새예요. 근데 이 새가 상징하는 것이 사랑이라던가 생명력, 어떤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뜻으로 있고 그게 은희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여정하고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목을 네, 제 사랑에 관한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영화에서 이제 지환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에서 사실 보면 제일 알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지환이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영화 속에서 지환이는 두 번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도 얘기하는 걸 보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난 너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예를 들면 지숙이가 왜 그랬는지는 뒤에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 무서워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환이를 처음에 떠났을 때 혹은 두 번째는 아마 추측한데 엄마랑 관련된 집에서의 반대처럼 느껴지겠지만 집에 아마 아버지가 의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추측은 되지만 어쨌건 영화에서 지환은 그냥 오고 가는 사람 정도로만 묘사가 된 것 같아요. 그 인물의 중요성에 비해서 왜 지환에 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캐릭터를 설정할 때 집중과 생각이 좀 필요했었는데요. 지원의 서사도 사실 좀 더 많이 있었어요, 씬들이. 근데 많이 이렇게 삭제를 했었고, 예를 들어 지원이가 왜 바람을 폈고 다시 돌아왔을 때 서로 대화라는 이런 것들이 그런 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둘이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만으로도 그 생략된 장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설명을 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느꼈고 다른 많은 인물들도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환이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략했었던 선택을 했었어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대사 중에 하나는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라는 대사처럼 느껴지는데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얼핏 들으면 진짜 끝내주는 답변 같은 생각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얘기가 이 영화 전체의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까 제가 이동에 관한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유리와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영화에서는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이 윤희의 성지향성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설정하신 걸까요? 그런 것들은 저는 막 제한을 두거나 어떤 뭐랄까 틀을 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윤희라는 인물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원장 선생님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용어로는 아싸 같은 영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은희가 제가 캐릭터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정했던 부분은 타인을 판단을 분별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영지가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은희가 미래의 영지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래서 은희 역시 어떤 그 대상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딱히 그렇게 제한두지 않고 물처럼 흐르는 유동적이고 열려있는 캐릭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영지일 것입니다. 영지랑 이제 여러분 보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가 한문 선생님이라는 거고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명심보감을 가르치는 거죠. 명심보감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운동권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런 설정을 하신 데 대한 어떤 감독님의 생각을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 선생님은 첫 질문이 뭐였죠? 영 선생님은? 뭐 명심보감을 가르치는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 한문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게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되게 메이저인 국영수 수업이면 좀
덜 지니는데 약간 그런 마이너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그 의미와 지식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재밌다고 생각했고. 근데 저런 엄마 아버지라면 하면서당에 안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각했는데 네. 네,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속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사실 워낙 학원 뺑뺑이들이 많아서 어떤 부분 그 동네에서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아이들이 과외를 하는데 좀 그래도 적절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한문학원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 문장은 원래 알고 계시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벌새를 하면서 문장들을 좀 이렇게 골랐어요. 실제로 명심보감을 배우기도 했었는데 그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제 후에 고르긴 했는데 어린 시절에도 명심보감을 공부할 때 아주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명심보감이 어린 제가 봐도. 그래서 좀 그런 설정을 했었던 것도 있고, 사실 영지 선생님 캐릭터도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한문학원에 실제로 가르쳤던 굉장히 포스가 있었던 선생님이 좀 모델이 됐었어요. 근데 그 영지 선생님이 모델이 됐던 선생님께서 친절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는데 아이들한테 친절하거나 굉장히 살갑지는 않는데 저희를 되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졌고, 우롱차를 굉장히 열심히 다려주셨는데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면서도 가끔씩 우롱차를 마셔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우롱차가 저한테 좀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도 어떤 한 명의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작은 사랑의 제스처가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로 되게 위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지는 근데 또 운동권이잖아요. 제가 그냥 추측했을 때는 그 선생님도 역시 운동권의 페미니스트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느낌에. 그래서 좀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때 이제 영지가 보는 책 같은 것들도 좀 고증을 했어요. 실제로 지인들 중에 그 시대에 그 90년대 학교를 다니고 영지처럼 운동을 했던 형배들이 있어서 지인 형배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책장에서 직접 책들을 공수해오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전형적인 그런 책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고요. 공차있는 책들까지 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성수대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성수대교라는 사건은 생긴 지가 지금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다는 걸 저는 배구장에서 들었거든요. 한강시민공원에서 그 회사마다 배구 대항하기 위해서 배구 연습하다가 그 얘기 듣고 허겁지겁 회사로 들어갔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다 기억이 생생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면 그 사건을 끌어다가 쓰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거대한 비극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끌고 온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은 안 느끼셨는지? 느꼈어요. 이것을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용했다라거나 도구화, 대상화했다라는 이야기를 할까봐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이내 사라졌던 게 한 명의 개인이,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겪지 않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겪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아마 모두가 다들 뉴스를 보면서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신체적인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물론 저에게는 약간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지만 성수대교 사건과 관련해서 그 성수대교의 이미지를 벌새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 그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몸에 통증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래전 기억에 몸에 통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이 기억들이 다른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트라우마로 작용하는가. 그리고 저는 정직해지고 싶었어요. 모두가 정치적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도 그 어떤 모든 재난이라던가 정치적 사건에 우리들은 연결돼 있어요. 아주 촘촘하게. 개인적인 것은 언제나 정치적인 것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벌새에서 하고자 했던 말도 그거고. 근데 최근에 그 기사 댓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벌새 관련 기사. 근데 굉장히 마음을 울렸던 댓글이 뭐였냐면 그게 이제 94년
벌새가 93년 영화라는 거 아니까 어떤 남자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94년에 저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 아이 생일만 되면 그 사건이 떠오른다라는 댓글이었어요. 저는 그때 마음이 정말 되게 아렸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자 했던 어떤 방식하고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몇십 년 후에라도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직계가족이 죽은 것과 그리고 어떤 멀리 있는 사람으로서 보는 건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그 멀리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자리 안에서 그 몫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건 우리의 몸의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공포, 몸의 기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나는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기억하는 만큼 솔직하게 그 그릇만큼 표현하자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벌새를 좀 만들었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저로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요. 성수대교랑 관련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린다면 이 영화에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특히 성수대교에서는 말하자면 주고받는 식으로 이야기가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 성수대교에서 그 사고로 나는 영지 선생님을 잃었다 라는 이야기로도 충분히 강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앞에 뭐가 더 붙어 있어요. 그건 뭔가는 언니가 죽은 줄 알았다 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 완전히 별개잖아요.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심지어는 전화를 걸고 관객 입장에서 저러다 진짜 언니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반면에 영지는 전혀 죽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도록 영화를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렇게 사실은 연관성이 없는 내적인 연관성이 없는 두 사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언니를 살리는 대신 영지가 죽었다라는 느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왜 붙어 있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언니를 그냥 살리는 것 얘기일 수도 있고 반면에 영지 선생이 돌아가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붙어서 왜 한 명은 떠나보내고 한 명은 그러지 않는 것으로 주고받는 관계로 이야기를 짜셨는가 그런 질문이네요. 너무 간단한 답변일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살면서도 아주 일상에서 사람들이 죽고 또 누군가는 그 죽음을 피하고 실제로 성수대교 사건 때도 많이 늦었던 학생들이 죽음을 피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것이 우연적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는 혼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지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영지가 퇴장해야만이 은희는 영지가 어떤 산타클로스로서 삶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떠남으로써 오히려 그 만남을 완성시키고 영지가 남긴 어떤 삶의 교훈을 우리는 가슴에 품은 채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건 이제 영화로는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너무 좋은 설정인데 영지라는 인물한테는 좀 가혹한 설정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약간 공학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질문이 살짝 드네요. 거기에는 제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질타나 질타는 아니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질문 드리고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엔딩 장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들리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는 건 굉장히 인상적인 영지가 했던 말, 선생님이 했던 말이고요. 저는 사실 선생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친구처럼 보여요, 두 사람이. 그리고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버스가 도착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황망한 데서 서 있는 걸 기다리는 듯한 모습 영화가 끝나잖아요. 애초부터 이 엔딩을 생각하셨던 건지 제 생각엔 첫 장면은 실제로 첫 장면은 처음부터 생각하신 것 같고 엔딩은 어떠실까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히려 첫 장면이 나중에 생각이 났고요. 네, 첫 장면은 계속 바뀌었어요. 은희가 벌 받는 것을 시작했다고 얘기죠. 아까 A반 얘기도 하셨죠? 네네네. 근데 이제 엔딩은 오히려 처음부터 그거였었어요. 왜냐면 저는 엔딩에서 은희가 군중 속에 있는 것이 계속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홀로 된 의미, 홀로 있는 의미, 상징적으로도 실제로도 벌써 시작했다가 엔딩에서는 드디어 세상을 좀 관찰하게 된. 그러니까 의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리잖아요. 말 그대로 중이고. 그래서 지숙의 대사처럼 자기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있을 거고요. 자기도 잔혹해지고 자기도 가해를 할 수도 있는 어린 마음 상태예요. 그랬다가 영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 엔딩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성장한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엔딩은 처음부터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세월호 사건을 좀 연상시킨다라는 평이 있어서 저도 되게 그게 좀 놀랐었어요. 네. 그런 생각은 하진 않으셨다. 네, 왜냐면 이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썼던 시나리오인데, 근데 연상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저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시감 같은 것들을 느꼈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제 가을이 되면 한 해를 이제 저 같은 사람 발산하는 마음 자꾸 들기도 하는데, 여름 다 끝났잖아요. 근데 아마 벌새는 연말 집에서 결산할 때 사람들이 다투어서 생각하게 될 올 한 해 겪은, 우리가 보았던 한국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결실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김보라 감독님이 어떨까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 인물이 어떻게 될지, 이 인물이 대학 가는 걸 보고 싶거든요. 혹은 대학을 안 가고 직장을 하거나 혹은 자기 꿈을 펼치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의 은희의 이야기가 아마 다음에 혹시 또 나올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궁금함. 또 하나는 은희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긴 한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하는 김보라 감독의 창의작을 보고 싶은 기대감도 있단 말이에요. 감독님 현재로서는 뭐 이제 개봉도 안 해, 3일 남았는데 죄송하지만 기대감이 커서 그런 건데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생각을 현재로서 갖고 계십니까? 일단 박찬욱 감독님이 막 속히 수편을 내놓으라 내놓아라. 하셨는데 왠지 내놓겠습니다. 꼭꼭 씹어 먹고. 왠지 막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의미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었었어요. 아무리 제가 거리두기를 한다 해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열어두는데, 다음에는 저는 좀 역사나 전쟁? SF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오, 완전히 의미네요. 일부러라도 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벌새들도 마찬가지인데 소문을 내면 좀 소문 내기 부끄러워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쟁 영화를 만들면 근데 스펙타클로서의 전투씬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이라는 건 사실 그 스펙타클 이후에 피폐한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투씬이 나오지 않는 전쟁 영화, 여성의 눈으로 그린 여성의 역사,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뭐 여쭤보려면 한두 끝도 없이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더 시간이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기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부터 할까요? 질문은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영화 감사드리고 가장 궁금한 거는 폭이라는 소재를 설정하시게 된 궁극적인 계기가 포기라는 것을 설정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내면적으로 좀 아플 때 그것이 어떻게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라는 것과 연관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벌새가 이야기 구조가 어떤 조금 다이나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어떤 식의 서스펜스를 줄 수 있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이 병원 시퀀스를 넣었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그 행위예술가가 자신이 옛날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가족이 불우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에서 생활을 했는데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 시기가 사실 자기 유년기에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집이나 학교라는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의외로 굉장히 치유의 공간이 되는 공간으로도 좀 설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시퀀스를 넣었습니다. 돌아가서 아버지도 울고 이러고 보면 사실은 이 얘기가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기라고 보시면 그 시기에 영화 속에서 가장 행복할 거예요. 뭐 가족분이 다 자기한테 관심을 쏟고 있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질문 아직도 계신가요? 가운데.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은희가 성성이 무너졌을 때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 가족들이 저녁 식사하는 그 두 씬 사이에 세 쇼트가 들어가는데 상가에서 바라본 학교 외관 그리고 그 학교 복도 그리고 교실 책걸상을 클로즈업 하신 쇼트가 3개 들어가는데 그 쇼트 3가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되게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어떤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학교의 공기 같은 것을 좀 담고 싶었었어요. 마치 엘리펀트 영화에서